자,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 소금을 영어로 하면은 할스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할스가 이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스위스에 가면 할슈타트라는 그 수도 있잖아요. 그 소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레, 우리 지난번 갔을 때 할레 도시 갔는데 거기도 소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 할스가 전부 다 소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가면 이렇게 탈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부포 탈, 뭐 슈퍼 탈인데 이거는 골짜기.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팔복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라고 했어요. 우리 팔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미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기업 물을 자가 뭐냐라고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봤을 것인데, 저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확실한 대답을 시원하게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먼 미래 하늘나라에 내 땅 등기 권리증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면 확실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내 땅 등기 권리증을 미리 가진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기업 물을 자, 팔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2시간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원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은 요거를 이렇게 딱 하나로 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다면은 우리의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 그 다음에 미래적 시간, 이게 다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림은 그리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해서 과거에서 오늘에 있고 미래를 있고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기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한 지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4년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미래적 기업을 물을 약속을 받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요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받으면 그냥 성령님, 예수님도 다 똑같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에 관련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을 하셨고 언제 끝을 낼지는 하나님 아버지 몫입니다. 아들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는 사역이 다르는 부분이에요. 그쪽은요. 그러면은 2024년 오늘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팔복을 받을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언제 여기에 가서 기업을 물을지 그건 몰라. 요거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뭐라고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이것 보고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크로노스는 이렇게
연대기적인 점점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연대기적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대기적인 시간은 절대로 건너뛰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내가 미래적으로 기업 물을 이것을 오늘 2024년에 예를 들어서 2100년이라고 그럽시다. 여기를 2100년. 그러면 2100년이라고 받을 그것을 내가 오늘 여기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로 건너뛰기를 하지 않는다. 시간은 점점 쌓이고 쌓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2024년이 갑자기 2026년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에 의해서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모릅니다. 요거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과 그때는 이런 거예요. 때가 되매 예수님이 나시고 이렇게 했던 이 때가 되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한 정점에 있는 시간,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 시간도 있고 동시에 요 시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의 요 시간은 현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과거도 여기에 있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도,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전부 다 미래도 현재에 다 있는 녹아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 자리는 과거가 현재화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의 현재화, 그 다음에 미래의 현재화가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두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미래의 나에 대해서는 이것은 희망을 하고 희망과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과거의 나는 현재를 막걸어가는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예수 잘 믿었고 신학교 입학을 한다. 그래갖고 신학교에 시험 보러 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어보죠.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내가 얼마 전까지 광주 충장로 깡패였다고. 그러면 너 가봐. 다음에 와, 천천히 와, 천천히.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의 시간에서 나를 현재로 밀어 올리는 나의 영양분이고 성장을 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요. 그런데 현재의 나는 미래라는 시간을 앞으로 끄집어내리면 내가 뭐가 되느냐? 현재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해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나에게 비전으로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나에게 비전으로 있고 과거는 나에게 responsibility, 책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 훗날 우리가 과거에 책임져야 될 과거는 나 혼자 이걸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누가 없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나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난리치는 깡패인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김익두 목사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가는데 산을 넘어서 이렇게 산 꼭대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다 이제 부채를 붙이고 나온 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의 물장수가 물을 짊어지고 올라와서 이제 그 물 한 잔 먹읍시다. 그러니까는 성질 까딱 내고
네가 누구야? 김익두도 아닌 새끼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김익수가 거기 있다가 한참 웃다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하는데, 김익두가 나중에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그 물장수가 그 교회 부흥회 참석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웃고 말았다고 이제.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김익두 목사, 김익두는 죽고 너 살았다 그랬다고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비전도 누가 주느냐?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갖는다.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비전을 주었는데 소수의 사람만 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나의 미래의 시간에 내가 요 2024년에서 2100년까지 요 사이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비전 미리 보여주시는 것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시점에 보고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준비가 뭐냐? 이 준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 준비의 과정에 최소한 5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이거 왜 이렇게 말을 하나도 안 듣는데? 첫 번째가 죽음.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이렇게 빠졌는데 거기서 죽음의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죽음의 과정에 있을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실증내고 그런 사람들 대다수인데 요셉은 안 그랬다.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하느냐? 희망을 갖는다. 그 유명한 옛날에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 있었어요. 넬슨 만델라는 거의 젊은 시절 평생을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몇십 년에 딸이 면회를 왔어.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이 딸 이름을 뭘로 할까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 자기들 말로 아스위, 희망이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가 있는 사람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희망을 하는 것이죠. 희망을 하면서 여기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의심 대신에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이 이것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희망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걸 넘겨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과정은 뭐냐 그러면은, 현실과 미래의 괴리. 그러니까 요셉은 현실에는 종이요. 그런데 미래는 총리 대신이요. 근데 요 총리 대신은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종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과 미래가 거리가 너무 멀더라도 주어진 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요 시간을 살아가는 중요한 깨우침이에요. 만일 우리가 현실은 종인데
종의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종이 대신이라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은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종이요. 종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요셉의 13년을 볼 때에 요셉이 그 종살이를 최소한 1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이었으니까 10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전혀 종에서 풀려난 희망이 없는 거죠. 계속 그것만 해야 돼. 그런데 요셉은 종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열심히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파라오의 보디가드니까 당시 이집트의 국가의 최고위층 사람들이 그 집에 들락거렸을 거라고.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파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알게 모르게 파티 준비를 하고 이집트의 고급 관료들이 최상류층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행동 거지를 배웠을 것이고 옷은 저렇게 입고 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알게 모르게 요셉은 몸으로 다 배웠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됐을 때에 그 직무를 참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가 있었죠. 종살이 하는 동안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탁 물어붙이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서 종살이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꿈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창조성, 미래성 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내린다면은 오늘부터서 나는 미래를 소유한 사람처럼 여기서부터서 준비를 해가 착실하게. 그 준비가 뭐냐? 죽음이라. 그다음에 현실과 미래에 큰 차이가 있을더라도 주어진 현실에 충실히 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쌓아서 올라간다. 그럼 어느 날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 건너뛰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 대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겠습니까? 나중에 집사장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사장 됐으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충분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나라의 임금의 12대장 집에 모든 살림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집사장이었으니까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만일 요셉이 이것으로 만족했더라면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의식주, 요거는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을 구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미래적인 기업 물을 자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요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삶에서의 풍요는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요거는 항상 털어버려야 된다. 적당하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고 주의 기도를 가르쳤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현재를 자꾸 털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성적 방종.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포르노라는 뜻이 뭐라고요? 포르노. 포르노라는 뜻은 헬라말로 팔려고 내놓은 상품. 팔려고 내는 전시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면서 곧바로 뭐가 되느냐? 자기 자신을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아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는 끝까지 이겨내야 돼. 근데 요셉은 요 시험을 통과했어.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들도 용서했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보디발도 용서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부인도 용서했을 것이고 그래서 꿈을 이루는 자는 결국은 용서하는 자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요 미래적인 시간, 여기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데, 요거는 지상의 시민권, 지상 시민권, 지상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사람인데, 천국 시민권을 미리 가졌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세계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요셉 보세요. 요셉 때문에 당시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선, 요거는 아가도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선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아가도스를 가진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선한, 요거는 칼로스의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마태복음 25장 36절에 6가지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이렇게 찾아가서 이웃을 돌봐주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미래적인 이것의 준비는 여기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죄로부터 회개하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천국에 나와 함께 천국의 동일한 시민권으로 미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같이 더 좋은 일은 없다.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소금과 빛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다가 굉장히 길게 많이 자세하게 쭉 써놨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말한 걸 요거 다 종합해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니까 이건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숙제.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 가장 오늘 강의, 오늘 다음 주 2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닦으세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선교지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지금
저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도 일본 기독교 복음률은 0.3%, 1%가 안 됩니다.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일본은 기독교가 자리를 못 잡을까 하는 그런 답을 찾으려고 선교사들도 그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선교사들도 일본은 왜 복음이 안 될까라고 하는 답을 찾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일본은 이렇게 유신이 될 무렵에 일본의 유신을 이끌었던 그 귀족들, 그러니까 당시 사무라이 계층의 이 귀족들이 일본 유신이 1868년이거든요. 일본의 이 유신이 1868년입니다. 그래 놓고 1872년에 이와쿠라 신사 유람단이나 해가지고 102명, 102명 이 정도요. 여기에 이제 이완용도 들어가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2년 동안 미국, 유럽을 다니면서 그 서구 선진 국가를 다니면서 유람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를 공부합니다. 이거 전부 다 국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배운 게 뭐냐면은 서구 선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일본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기독교는 소위 지식 기독교였어요. 이분들은 일본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상류층이 믿는 기독교였습니다. 하층민이 믿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하층민, 일본에서는 이 상류층 있다면 여기 하층이 있으면은 일본에서는 하층이 상으로 뛰지 않는다. 일본에서 어질현, 이게 뭔 줄 압니까? 일본에서 어질현은 자기의 급수 안에 머무르는 거야. 절대로 건너뛰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어질현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업이 돼. 왜? 아무리 해도 자기 아버지의 직업으로 자기가 되돌아와서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아요. 그것이 일본에서는 사는 길이에요. 왜냐? 이게 섬이요. 섬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고 이제 나중에 소서 행장 오고 싸움이 붙었어. 그런데 소서 행장 오고 나중에 이제 딱 했네.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양쪽 백성들이 도시락 싸갖고 딱 가서 구경을 해. 그러다가 소서 행장 쪽에 주민들이 도쿠가 이에야스에게 지니까 가서 딱 절을 하고 오늘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신민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다 받아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딱 한정이기 때문에 절대 도망을 못 가. 일본에서는 도망을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인은 얼마든지 바꿔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인은 또 밑에 사람들을 얼마든지 받아줘. 이것이 일본의 체제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주인을 죽였다. 그러면 내가 복수해야 이게 충이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일본 자민당 계속 하잖아요. 안 바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에 속한 일을 계속하고 하층은 하층대로 일을 하고 중은 중류층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본 답답해 죽을 맛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럼 기독교는 뭐냐? 상류층이 믿는 종교예요. 그럼 하층민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지.
일본의 기독교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다 가갖고 옛날에 뭐 CCC도 가갖고 뭐 집회도 해보고 뭐 여의도 순복음도 가서 뭐 해보고 다 했잖아. 안 돼. 하층민들은 요걸 믿으면 안 돼. 왜냐면 옛날 하층민들이 요걸 믿었다가 싸그리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신분에 맞게 종살이 하면서 시킨 대로 오면서 살아야 돼. 이것이지.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그거야 아니야. 한국은 기독교가 뭐가 되느냐? 처음부터서 하층민. 아리아자 들어간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은 하층민, 노동자, 부녀자, 아동. 요것으로 한다. 아래 하자 들어가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선교의 대상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뭐냐?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는 뭐냐? 상류층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주교는 로마 시대 때부터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금의 개종, 나라의 개종. 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결국 공표가 되니까 로마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로 하루아침에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기독교인이 됐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냐 이건 관심이 없어. 카톨릭은 전체 나라가 기독교적인 기류로 흐르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딱 반포하니까 그때부터서 로마 전체가 다 예수가 딱 퍼져나가고 381년에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것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주로 남인들, 그 남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역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791년, 1801년, 그 다음에 1834년, 그 다음에 39년, 김대건 신부가 이때 죽어요. 그 다음에 1860년에서 66년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박해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귀족들이 다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산 다 갔다 왔고, 그 얘기는 이제 그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에서도 천주교를 믿었던 초기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하층민들에게 딱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층민들은 얼마냐? 당시 우리나라의 90%. 여기 상류층은 10%.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90%의 하층민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층민들을 어떻게 훈련해서 이 사람들을 사회의 중견 간부로 혹은 중류층으로 이제 상승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은 1884년 9월 22일 호레이스 뉴튼 알렌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오하이오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상해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도 다 상해 다 다녀오셨잖아요. 상해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도시화가 된 동네인데 하여튼 중국 참 밥맛 없어요. 진짜로 중국 밥맛 없어. 일단 여기 가서 그러니까 중국 초기 자기 선배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진 않았어.
결혼해갖고 1년밖에 안 됐고, 자기 부인은 임신해갖고 입덧이 있고, 뭐 등등등등 모든 조건이 도저히 안 됐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제 중국 선교사를 사표를 냈어.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상해까지 배를 타고 간다. 그때 당시 뱃삭이 얼마냐?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온다. 600달러. 뱃삭에. 뱃삭 600달러는 1년 월급이요. 그러니까 두 분이니까 부인까지 있었으니까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는 야, 둘 다 보내려면 돈이 너무 드니까 혹시 너 한국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어쩔지 모른다. 해가지고 1884년 4월 달에 서울에 와가지고 미국 공사도 만나보고 다니까요. 한국에 오면 매우 좋다. 빨리 한국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으로 오게 됐고, 오자마자 너무 크게 대접을 받아가지고 아, 나는 한국이 적성이다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는데 12월 4일이 갑신정변이에요. 자, 우리 역사의 갑신정변이 뭡니까? 요거는 크게 인물로 따지면 민영익이 한 사람 있고 여기에 김옥균이 하나 있고 이렇게 크게 둘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김옥균은 누가 있냐면 박영효는 철종 사위요. 금성군이라 해서 철종 사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홍영식은 자기 아버지가 순목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장도 하고 당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홍영식. 그 다음에 여기에 서재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 다 개화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여기는 여기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민비. 민비가 있고 완전히 수구파. 여기는 그래서 친청파, 여기는 친일파. 이렇게 정권 다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민영익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미국하고 수교를 언제 했냐면 1882년 5월 달에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공사를 파견해 줬어요. 루시우스 후트라고 하는 공사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워싱턴에다가 공사를 파견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미국을 방문하는 사절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에 민영익이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6.1준 뭐 이런 사람들 당시 초창기 멤버들이 개항 멤버들이 미국을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도포 쓰고 갓 쓰고 담뱃대 물고 이제 하면서 양반 행세하면서 나타나니까 미국의 신문 기자들은 막 사진 찍어 사진으로 최고로 좋은 사진 품목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거기 읽어보면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태워가지고 딱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자기들 감옥에 가뒀다고. 근데 딱 내리다 보니까 항구가 싹 보이고 호텔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미국 대사를 만났는데 뉴욕에 가서 대사를 만났는데 호텔에 딱 가니까 임금님이라 대통령이니까 임금님인 줄 알고 신을 벗고 가고 호텔 로비에서 대통령 앞에 탁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민영익이 그다음에 몇 사람에게 유럽을 순방해 갖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초호화 유람선 여객선권을 책장을 줬어요. 그래서 민영익이 1883년 9월 달부터서 1884년 6월 달까지
해외여행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여행을 아주 멋있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고종 옆에는 누가 있느냐? 요 사람이 가서 있는 거예요. 고종 옆에 가서. 근데 이 사람 옆에 여기도 있고 그러면 제일 똘마니가 누구냐면 여기 서재필이에요. 서재필은 이게 보성 사람이에요. 예, 서재필은 1864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성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자기 서광하라고 그 논산에 있는 자기 이제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갔어요. 양자로 갔다가 그 새로 만난 그 새엄마의 집안이 김옥균이요. 그래서 서재필은 김옥균 휘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신식 물품을 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뭐 개화승 옛날에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개화승 이동인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는 거 몰라요? 역사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옥균과 서재필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서재필은 1882년 12월에 일본에 건너가고 뭐가 되냐면 일본 육군사관학교 임시 입학생이 돼서 육군사관학교 정식 학생이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관찰하는 그런 임시 입학생으로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 갖고 뭘 하느냐? 고종이 너 일본서 배웠으니까 고종은요 자기를 지켜줄 보디가드를 그렇게 원했어. 보디가드를 원했는데 이 서재필이 오니까 너 일본에서 배운 대로 신식 군대로 나를 좀 지켜라 해가지고 서재필은 나이 20살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말이 되는 가 어쩌는가 몰라도 그때 그랬어요. 서재필이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됐어. 그래서 고종 옆에서 보디가드를 하는 거예요. 근위대, 신위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민영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는 지금까지 자기가 쭉 있던 자리에 9개월 동안 없다가 돌아오니까 생전 못 보던 촌놈들이 민비 고종 옆에 있거든. 그러니까 저것들 뭐요? 그러니까 네 없는 사이 이렇게 됐단다. 그러니까 저것들 내가 싹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이쪽 사람들이 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걸 없앤다 한 것이 갑신정변이야. 그러면은 갑신정변은 요 민영익이 등등등등이 다 다니고 와가지고 고종한테 고종은 뭘 부탁했냐면은 미국에 가면 일단 미국의 농사를 배워갖고 와라. 최신식 농사를 배워갖고 와라. 그 다음에 군대 시설을 배워갖고 와라. 군대 조직을.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걸 바라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서울 가면은 답심리 있잖아요. 답심리가 그때 민영이가 갔다 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에다가 신식 농사 씨앗, 그래서 서양 농사 품목 양성, 배양하는 그런 옛날 우리는 그걸 뭐라 했냐면은 채종원이라고 그랬어요. 국가 채소 씨앗 양성 채종원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서울에는 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도 있었고 광주에도 있었고 하여튼 전국의 모든 도시에 그런 신식 개화 농사법이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편제도를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만국 우편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체국을 만들고 지금 우체국 오픈식을 하고 그날이 12월 4일이었어. 12월 4일 밤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밤 10시에.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레는 우리나라에 9월 22일에 도착했는데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알레는 오자마자 뭐 선교는커녕 지금 잘못 오면 서양 사람이라고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어.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집에 또박또박 사람들이 오더만 가방 챙겨라. 그러니까 나 죽는 줄 알았지. 그래서 왕진 가방을 챙기고 딱 따라갔더니 멜렌드로프 집에 민영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여기 고약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걸 다 닦아내고 26반으로 꼬맸다고요. 26반으로 꼬매가지고 알레는 이제 죽을 맛이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정권은 바뀌었잖아요. 군사 쿠데타가 나갔고. 그러면은 지금 신정권한테는 민영이가 원수인데 저거 살려주면 자기가 좀 불려오고, 저걸 못 살려주면 서양 의사가 저 바보 같다고 해서 또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의사니까 민영이가 살려냈어요. 나중에 민영이 살려나니까는 그때부터 알렌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렌은요, 민영이한테 너 개고기 먹냐? 그래, 안 먹는다. 아니, 자기 잘 먹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알렌이 민영이를 데리고 서울 시내로 나갔던가 봐. 그러면 갑신정변 때 역적으로 몰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면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해서 갖다 걸어놓고 거기다 시체를 놔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개들이 그걸 막 먹는 거야. 그 시체를. 그러니까 개들이 저걸 먹는데 네 그 개고기 먹을래? 예, 그런 얘기까지 나와. 그만큼 알렌하고 민비가 이제 민영이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알렌은요, 그때부터서 서울 시내에서 안 되는 일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다 알렌 오케이 환영, 대환영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자세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게 자세히 해야 잠을 안 자지. 안 그러면 다 자니까. 알렌은 나중에 민비도 가서 신차됐어. 민비 가슴도 보고 청진기를 대고, 나중에 하루는 알렌이 신차로 있는데 가마가 5개가 왔어. 또 그냥 4시가 와가지고 내 조카 민영이를 살려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상금 100만 장을 주노라. 플러스 첩 5명을 주노라. 가마에서 여자가 하나씩이나 다 의녀들이 나왔어. 그래서 첩도 5명을 얻었어. 나중에 다 돌려보냈다가 그 사람들을 최초의 간호사로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소위 말해서 서양 선교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개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알렌은 서울 광해원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병원에 광해원에 오는 환자들을 다 진찰해가지고 병 낫게 오고 하면서 자연히 서양 선교사들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알렌이 온 지 얼마 있다가 이날이 왔으니까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아펜셀러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닥터 헤론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헤론이 왔는데, 헤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에서는 스크랜톤 선교사가 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의사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딱 선교사가 자리 잡은데, 일할 수 있는 곳은 광해원 하나뿐이요. 알렌이 만든 광해원. 그러니까 전부 다 선교사들이 다 광해원에 모여.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알렌은 지금 그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차리기까지 진짜로 조선에 와갖고 가슴 쪼개질 것 같이 고통 해갖고 병원을 만들어 놨는데, 서양서 온 선교사들은 야, 너무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단기 선교 가더라도요, 현지의 선교사가 고생하고 뭐 만들어 놓고 하고 자랑을 하면 잘했다 그래야지, 너무 못 쓰겠어, 너무 쓰고,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라. 알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지금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일을 거쳐갖고 죽둥살둥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집 한 칸이 얼마예요? 집 한 칸. 한 칸 크기가 얼마예요? 한 칸이 1.83평보다 99칸이라고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승되면 50칸, 그러니까 임금의 자녀들, 군 공주 보면 그건 50칸, 커야 50칸. 보통 사람은 초가 3칸, 하층민들은. 임금님만 99칸. 이런다고. 그러니 이게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홍영식의 집이 커봐야 50칸이었을 거예요. 대감이었으니까.
50강의를 해봐야 우리 보면은 다 해도 100편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선교사들 자기들 집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후배들이 와가지고 뭐이라고 자꾸 알렌이 성질 나가지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조금씩 붙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 광해원에는 조선인 환자들한테는 원무과에서 현금으로 엽전으로 받고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달러로 받았어. 근데 헤론이 하루는 알렌이 궁으로 간 사이에 회계 장부를 보니까 맥주, 담배, 시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장로교 선교사들은 술, 담배를 죄악시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알렌이 거기다가 술, 그다음 맥주, 그다음에 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형님 좀 봅시다. 이 돈은 뭔 일이요? 그러니까 알렌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야, 조선의 관료들이 이걸 엄청 좋아해. 이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자 연장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겠어? 몇 입에 되냐? 어? 우리 지금 땅 살려고 그러는데 그 한국의 거간들이 가보자 농간 부리면 허가도 안 나고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담배 이거 딱 시가가갖고 하나 딱 주면 기가 막혀 본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이 청주나 마시다가 맥주 한 잔 주면 다 끝나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거기다 쓰려고 그랬지 내가 먹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면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현장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필리핀 공무원들한테 맥주 오고 이거 줘갖고 비자도 연장이 되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선교사 생활이 원활하게 하는 거에 나서요? 아니면은 나는 선교사니까 절대 그거 안 해 해갖고 쫓겨나는 것이 나서. 우리도 옛날에 이제 모스크바에 갔어요. 그냥 막 바리바리 싸갖고 갔어. 그랬더니 모스크바에 딱 직원이 딱 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수건부터 옷으로 헌옷 붙어서 뭐 몽땅 싸고 그냥 열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쪼만쪼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심꾼이 $50, $50. 그래서 $50 한 장 딱 주니까 통과. 그럼 $50 주고 통과해야 돼?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며칠이고 검사 다 받아야 돼? 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헤론하고 붙기 시작했어. 근데 헤론이 가만히 보니까 알렌은 의과대학을 2년짜리 나왔네? 지는 4년짜리 나왔는데? 그러면 또 어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가지고는 끈끈이 붙었어. 나중에 언더 두고 또 붙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렌이 한국 선교사를 사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임을 하느냐? 알렌이 1890년부터서 93년까지 주 워싱턴 한국 공사관 서기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알렌이. 이 알렌이 누구를 데리고 갔냐? 알렌이 데리고 간 사람이 이완용, 이채연 이런 사람을 데려왔어. 이완용이 누군지 알죠? 알기는 뭘 알아? 뭘 알아요? 1858년이야. 1926년까지.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때 미국에 가 있었던 사람이 윤치호. 그 다음에 서재필. 그래서 초기 미국에 가 있었던 우리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다 이 사람. 그래서 알렌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채연은 나중에 서울 시장도 하고 서울 인천 철도공사 사장도 하고 서울 전철 사장도 하고 아주 잘 풀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뭐가 되느냐.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미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채연의 아이를 이름이 화성돈이에요. 화성돈. 그러니까 화성돈은 워싱턴을 중국어로 쓸 때 화성돈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워싱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돈 해가지고 이채연의 아들을 묻었어. 그러니까 이채연의 부인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도저히 생활을 못하니까 한국으로 보내야 돼. 근데 부인 혼자를 한국으로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자기들이 미국 갈 때는 알렌이 데리고 갔어. 근데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때 마침 누구 왔느냐. 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가 오는데 그때에 처음 때 최의덕의 여동생이 최마태, 매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눌서 부부, 그 다음에 전 위렴 부부, 그리고 미스 리니 데이비스, 처녀 미스 데이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 데이비스한테 이채연의 부인을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에 도착을 해서 1892년 11월에 요 7명이 전주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자세하게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는 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 훨씬 뛰어넘었을 거예요. 내가 더 깊이 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좀 닦아. 요 7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왔는데 7명의 선교사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전라도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93년부터서 1895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동학이 있었습니다. 동학이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서울에서 못 있고 동학 오고 청일전쟁. 그러니까 미국 본부에서도 절대로 지방에 내려가지 말라 하고 딱 금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서울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주로 왔습니다. 군산, 전주는 최의덕, 최마태, 그 다음에 이눌서, 그 다음에 리스 데이비스, 이렇게 한 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최마태는 아동과 여성 담당 선교사예요. 당시 여자들이 있는 곳에는 남자가 못 가니까 최마태, 그러니까 독신 여성 선교사 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눌서 부부는 엄청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을 다녔는데 학생 때부터 라틴어 교수였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교수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야구 선수, 학교 대표 테니스 선수,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학의 천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전주에 와가지고 이 사람의 첫 번째 자기가 시골 전도 여행을 가면은 자기 앞에서 말고삐를 잡고 길 안내를 하는 소위 말해서 여행의 동반자, 그냥 보통 그 호스맨, 마부라고 그러는데, 마부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창국이었습니다. 김창국. 이번에 1884년에서 1950년까지 살았어요. 김창국이 지금 이 전주요.
선교사들이 딱 오니까 우리 전주를 비롯한 당시 한국은 모든 부동산은 누가 거기에 끼어드냐면 거간이 끼어들어. 거간이 끼어들어갖고 전부 다 거간 없으면 되는 게 없어. 전부 다 코미션을 내야 돼. 그러면 선교사들은 땅을 샀다. 얼마. 근데 거간비 얼마.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거간비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그것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 집을 다 지었는데 전주 이씨 양반들이 난리가 났어. 가서 보니까 경기도 안에다 지어본 거야. 전주 이씨 양반이 그 짓을 했어. 자기 그 땅을 팔아먹은 거야. 아마 남문교회쯤 되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도 해봐. 지금 고간에서 땅을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씨 종친에서 왕실에서 난리가 났어. 그 선교사들은 봐라, 거래했다. 거래증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새끼 잡아. 해갖고는 그 집을 헐고 그 땅을 보상을 주고, 그리고는 그 대신 우리가 땅을 하나 안내하마 한 것이 지금 예수병원짜리야. 근데 그 땅을 사러 갔더니 땅이 너무 싼 거야, 저것이. 이거 뭐 다가동이 지금 뭐 좋게 봐서 그러지, 옛날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라고. 근데 집이 하나 있는데 너무 싼 거야. 그래서 가서 왜 이렇게 싼가 하고 봤더니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분해서 초분. 동네 입구에 지프로 덮어서 탈골 3년 하게 만들어. 그리고 탈골된 다음에 뼈를 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양반들은 초분을 안 하니까 기와집이나 산 위에 있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탈골을 시키는 거야. 그 탈골 시키는 집이었어. 그러니 시체가 썩어서 그것이 됐으니 냄새는 얼마나 났겠으며 그랬겠어요. 그거를 샀어. 그래가지고는 현재 지금 예수병원 자리 그곳이 전주 선교부가, 다가동 선교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준영 교수는 이제 진짜 재밌는 거야. 지금 이거 가서 풀어보려고 이제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거야. 나중에 1909년에 전주읍에서 연락이 와서 선교사들한테 무슨 연락이 왔냐 그러면은 전주 읍성 성곽을 허물어. 1909년에 이미 허물었어. 근데 돌이 엄청 크잖아. 그래서 그것을 또 갖다 버리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 이거 돌 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옳다구나 해갖고 가서 돌을 갖고 와갖고 그 돌을 기초 삼아서 학교를 세운 것이 지금 기전학교. 그 다음에 신흥학교. 그 신흥학교 기초석은 전주 성곽 돌이었어. 근데 그 일기책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돌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옛날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건축 공사를 하면 이제 성곽을 15m 쌓는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쌓다라고 전부 다 서명을 돌에다 새겨놨어. 그러니까 조선이 그냥 물렁한 것 같아도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야. 보통으로 깐깐한 나라가 아니야. 다 책임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갔어요. 선교사들이 전주에 와가지고 지금 이눌선은 김창국을 데리고 자기 사랑채에서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서 신흥학교 제1회 입학생. 현재 전주 신흥학교 1회 입학생. 최초의 졸업생. 나중에 1915년에 평양신학교 숭실학교로 보냈어. 그 숭실 중학교, 숭실 전문학교, 평양신학교. 그래서 1915년에 선교사들이 키운 최초의 한국 사람 지도자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김창국의 아들 김현정 목사,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김현승 교수. 김현승이 누군지 모르겠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시옵소서. 가을의 기도를 쓴 시인이 바로 김현승 시인이요. 가을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김현택 교수, 다 이렇게 해서, 이 김창국 목사. 김창국 목사는 1915년에 전주 삼례에 있다가 1917년에 제주도 선교사를 가서 1922년까지 제주도에 있었다가 1922년에서 1950년까지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김현승 교수가 광주 숭일학교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현승 교수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알랑가 몰라 문병란 씨 교수. 문병란이 저 김현승 교수의 제자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양림교회 가면은 김현승 시비도 있고 문병란 시비도 있고 해서 광주 민주화 투쟁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10년 이제 그래서 1895년 12월 달부터 서문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서문교회는 언제까지나 선교사들이 다 이제 쭉 내려오는데 이 서문교회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경기전 안에다 시작했다가 경기전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서문교회가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서문교회의 최병용 목사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1921년부터서 배은희 목사, 여러분들이 잘 알랑가 모르겠어요. 이름 다. 배은희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1936년에 김세열 목사가 이제 담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 뭐다 써보려고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우리 부모님 족보는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다가 이 서문교회에서 1933년에 나온 것이 동북교회. 그 다음에 1932년인가 이것이 완산교회. 이렇게 이제 갈려져 나가고, 그 다음에 1910년에 남문교회. 이렇게 해서 서문교회에서 남문교회가 제일 먼저 갈려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23년인가 그래요. 완산인가. 이거 확실히 찾아봐야겠는데. 완산이 나가고, 그 다음에 동북교회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문교회에서 갈려져 나갑니다. 근데, 서문교회에 가면 여러분 교회 앞에 종각 있죠. 종각이. 그 종각이 다 그 내용은 아실 거고, 그 종을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 갖다 바쳐야 돼. 근데 전주에 가면은 지금 저기 경기전 안에 있는 거기 전동성당하고 여기 서문교회하고 이게 둘이 있다면 이게 이제 한 가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동성당은 카톨릭 주교가 거기에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주교좌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거기에 있는 교회, 그래서 주교좌 성당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윤지충 권상년이 지금 풍남문에서 1791년에 사망한 것이 바로 여기 아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됐는데, 일본은 1942년 3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절, 그 다음에 교회, 종을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종을 엄청 뺏겼어. 우리 교회도 종을 많이 뺏겼어. 근데 전동성당에 왔어. 그래가지고 종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 주교가 그러는 거야. 우리 전주 사람들이 여기 종소리를 듣고 굉장히 마음의 안심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종소리가 안 들리면 오히려 더 국가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본 헌병대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케이, 요건 놔둬. 그래서 요것은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서문교회에 왔어.
서문교회 종은 뭡니까? 1908년에 이 전위렴 선교사가 죽었어요. 전위렴 선교사가 죽었는데, 전위렴 선교사 1월 달에 죽었는데, 이 전위렴 선교사의 부인과 그 다음에 장인이 목사였어요. 그 교회에서 자기 사위 전위렴 선교사를 위해서 종을 하나 보내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원래의 서문교회 원래 종입니다. 그래가지고 1912년인가 13년에 종이 와가지고 종각을 세우고, 그거요, 군산에 배가 도착해서 그래서 하역을 하는데 그 무거운 종을 군산서 전주까지 실어 나르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이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길이 전부 다 풍풍 빠지고 그러는데 그걸 전주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기책에다가 자세하게 써놔서 종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해가지고 이게 종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요 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서문교회는 뺏겼어요. 종을 뺏겼어. 그러면 광주 양님은 아까 말하는 요 김창국 목사가 당시에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양림교회의 종은 그 미스 스트래퍼라는 여자 선교사가 1906년까지 광주에 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양림교회에다가 종을 선물을 보냈어. 그래서 종이 미국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림교회도 종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각을 만들어가지고 종탑에다가 종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일본 헌병이 와갖고 이걸 가져가야 되겠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종을 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헌병들이 그냥 이 종을 가져가려다가 그냥 스톱, 꼭 포기를 하고 갔어. 그러면은 은혜롭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것 아니요? 근데 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뭐 있냐고 산소 용적제를 갖고 와갖고 그래갖고 이 종을 이렇게 분해해서 갖다가 어차피 가면 분해될 것인데 그래갖고 이 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그때 청년들이 이제 이게 1940년인가요? 우리 45년에 해방이 됐잖아. 해방이 되니까 불과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양림교회 목사로 오니까 청년들이 들고 있나 갖고 당신 안 된다고 그냥 쫓아냈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종에 관한 얽힌 얘기도 서문교회에 1926년에 성가대 지휘자가 한 사람이 왔어. 성가대 지휘자가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는 거기에 양장로라고 있었거든요. 양장로인데 이 사람의 딸이 양신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화 여자 학교 나와가지고 오르간을 잘 쳐. 그러니까 이제 성가 연습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총각이고 여기도 처녀고. 그래갖고 둘이 이제 성가 연습하고 나면은 보통 지휘자가 여자 반주자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러잖아. 옛날에 안 그랬어? 나도 맨날 그랬는데. 나 그래갖고 여학생도 손잡고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양신성이 이 사람을 쳐다도 안 보는 거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못생겼어.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성가대 지휘자가 성길 나갔고, 이은상의 그 집 앞에다가, 시에다가 따라 해갖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났다며. 그래서 곡을 만들어갖고, 양신상 앞에서 노래를 한마디 했더니 뻘딱 빠져갖고 결혼을 했대.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명이요. 그래서 현재명이 1930년까지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갖고 갔다 와서 서울대학교 초대 음악대 학장을 했어. 그러니까 대구에 가면은 대구 제일교회에 현재명 기념탑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명을 데리고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군산 선교부의 부위렴 선교사가
여러분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에 뭐 했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면 생각났고요. 부흥회를 하면은 큰 북 차고 퉁퉁 치고 가고, 트럼본 이렇게 푹 불고 가고 하면서 나팔 불고, 그러면 동네 아이들 다 모이면은 천막에 끌고 가서 부흥회는, 부의렴 선교사가 그거를 잘했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대에서, 지금도 나한테 사진도 있어요. 현재명이 트럼펫도 불고 나 노래도 하고 하면서 전도하러 다닌 사진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전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전주는 그런 부흥이 잘 된 반면에 전주는 먹고 사는 것이 편해.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 도시였습니다. 이거 닦아요. 전주가 광주보다는 10년 앞선겨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전주는 1904년, 5년 그때에 인구가 5만이야. 광주는 8천밖에 안 돼. 목포는 5천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봐봐. 교회 숫자를 봐도 그러고 인구 숫자를 봐도 전주가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세력의 모든 것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나는 많이 했습니다. 전주하고 광주하고 차이가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전주는 말 그대로 부족한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완전 전자예요. 완전 전자야. 그냥 다 있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전주는 왜 그렇게 완전 전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주를 현재의 수도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주는 보세요. 이쪽에 논산에서 공주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쪽에서 또 모악 저쪽 정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모악산 뒤로 이렇게 이서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주는 이 앞 바다로 향한 이쪽으로 해서 황하정으로 삼례 이쪽으로 해서 전부 도시가 물로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하기가 가장 좋대요. 예. 군사적으로. 그래서 전주는 전부 다 약간 구릉이 많고 약간 언덕에 있으니까 방어하기가 아주 좋아서 여기를 이렇게 산으로 해가지고 산성을 쌓고 도시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주는 옛날부터서, 특별히 조선 왕조가 되면서부터서 전주 이시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나? 전주는 보세요. 가명이 있습니다. 가명은 감사. 전주는 목이 하나 있어. 그러면 목사. 그러면 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현감. 그러니까 전주는 이렇게 지금 높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전주 군대, 전주 세금. 그래서 전주는 이 많은 정부의 관료들이 있는 도시야. 그러면 전주 가명에만도 직원이 500명이에요. 500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이 가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뭐야, 이거 돈 뜯으면. 그러면 여기도 있어, 목은.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 목이 4개예요. 목이 목. 어디 갔습니까? 응? 전주, 남원, 나주, 제주. 제주도 제주 목사예요. 이렇게 4군데가 목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목, 남원목, 나주목, 제주목. 이렇게 목이 4개. 4개가 목이요. 목사만 해도 변사또가 있는 것, 나오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그래서 특별히 여기 뭐가 더 있느냐. 전주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고창, 부안, 요리 가면은, 지금 김제 있잖아요. 김제는, 지금은 김제지만요. 김제는 원래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물이
오면은 농사 지어나냐 마야 이거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1876년 일본 오고 수교원 후에 일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저 김제에다가 뚝방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김제가 수천 년 동안 쌓인 그 땅들이 최고로 좋은 농토로 바뀌게 돼서 지금 부자가 됐지. 그래서 김제는 실은 일본에 의해서 크게 부흥한 도시가 김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해가지고 일본이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리는 어디서 생겼냐? 1912년에 호남선 기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차역을 전주로 하려고 그랬어요. 전주로. 그러니까 전주 양반들이 싸가지 없는 것이 우리 동네에 저거 한다고 해서 가지고 그거를 못 오게 하니까는 익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참말로 전주 사람 똑똑해. 그때 기차가 왔어야 돼. 에? 기차가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훨씬 크지. 훨씬 크지. 그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익산이 발전. 그 다음에 군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전주는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요 모든 것에다가 뭘 만드느냐? 수리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때는 전익 수리조합이라고 했어요. 전주 익산 수리조합에서 전익 수리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1800년 말 때부터서 전익 수리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익 수리조합이 만들어지면 뭘 하느냐? 여기 있는 이 뚝방을 전부 다 관리하면서 물세를 받아먹는 거죠. 물 관리를 해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일본은 1910년, 1919년 이래 해가지고 1927년 해가지고 1919년까지 요거를 전부 다 토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919년에서 27년까지 뭐냐면은 수리 안전답 해가지고 동진강, 만경강 그리고 여기 적은 강둑을 하루에 300mm 비가 오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는 농토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익 수리조합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말이야? 저 위에다가 뭐요? 용담댐, 그 다음에 여기 대야댐 이렇게 해서 큰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관리하고 이거를 이제 일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이익을 좀 많이 봤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사람들은 다 일본이 우리를 먹고 살게 했다고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때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연히 이렇게 해서 1927년에 지금 김제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이제 이쪽 그 군산 밑으로 해가지고 청하부터 시작해서 쭉 농토들이 그냥 만경까지 저 밑에까지 고창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모든 땅에 있는 그 수리조합을 다 이끌어 가니까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농업 이민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일본에서 농업 이민 61세대가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경작 가능한 16%의 논과 밭을 다 가져갑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장촌 있잖아요. 대장촌도 일본이 대장이면 뭐 농장인데 그 호소카와 농장이라 그래요. 이분이 일본 총리였던 아버지 호소카와 씨가 와가지고
300만 평론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동진강, 만경강 사이에 있었던 저 바닷가까지 이어지는 지금 군산 할 것 없이 전부 모든 농토들을 전부 다 일본 농업 이민들이 와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927년까지. 그래서 이 만경강, 동진강 강둑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이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나니까 한국 사람 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저거 괜찮으네. 자기들은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그 엄청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뻘땅이 있거든. 저걸 우리도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금 이러면 애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백인기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 임실의 아전이었습니다. 임실의 아전이었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1832년에 전주 감사가 왔어요. 감사가 누구냐면 이노익이요. 이노익이라는 감사가 왔는데 전주에 전라도에 53개 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현마다 아전이 6명이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이거 318명. 318명의 아전이 있어요. 그 아전들을 육방으로 다 다스리는데 요 이노익의 휘하에 53개 현마다 1명 내지 2명이 자기 꼬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고리대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조 말엽에 우리 역사에 나오는 모든 그 악질적인 가렴주구, 포각적인 거, 이것을 전라도에서 가장 재미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니, 미안. 이 이노익이. 근데 누구냐면은 최치봉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감령에 최치봉이라는 아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에 이게 엄청나게 했다. 그래가지고 걷어들인 돈으로 서울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감사를 보내게 하는 거야. 자기 그 사업을. 근데 이 노익이 딱 왔어. 최치봉이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최치봉을 고창현에 가갖고 일주일 만에 죽여버렸어. 최치봉을 죽여버렸는데 해결됐냐? 해결을 안 됐겠지. 이렇게 해서 이 땅 장사를 엄청나게 했어. 그러면은 자, 임실도 있고 순창도 있고 광주도 있고 다 이런 데 있는 현에 각종 이 아전들이 돈을 끌어모았겠지. 고리대금 장사를 하고 이 백남연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했냐면은 2278 정보를 가졌어. 곱하기 3000평 해봐. 약 700만 평. 약 700만 평을 가졌어. 이 엄청난 땅을 한 사람이 가진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전주 시내에 있는 학인당이에요. 학인당. 백남선 씨는 대원군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뒤를 봐줬어.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도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대원군한테, 고종한테 얼마나 갖다 바쳤겠어. 갖다 바치기만 하면 돼. 살아남았어.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여기에 배학봉 씨 부인 얘기. 그러니까 백남선 씨의 아들 백인기 씨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배학봉 씨 부인이 처녀 때 17대 시집 갔다가 그래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뭐 할짓 못할짓 다 하면서
전라도 일대의 모든 재산을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돈을 빼먹고 부정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주였다.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욕먹었는데 뭐 국가 별로 관심 없어. 우리 집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야. 꼭 윤 누구하고 똑같아 지금. 네. 우리 집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국가 이거 없어.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관료와 커넥션 되어 있는 부패의 고리요. 그러니까 관료주의와 결정되는 이 재정의 부패. 근데 요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것이 없는 나라가 없지만 중국과 한국은 그래가지고 배유주 선교사가 이렇게 써놨어요. 조선의 임금은 꼭 버린 자식과 같다. He is like a spoiled child.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그런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조선은 관료들의 쥐어짜기, 스퀴즈가 너무너무 극심해서 부패하기로 가장 소문난 중국의 관료들도 조선 관리를 보면은 혀를 내두를 것이다. 그렇게 배유주 목사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는 자기도 fat, 살이 뚱뚱 쪄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하인까지도 살이 쪄 있다. 조선조 만렵의 우리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썩을 대로 푹 썩을 때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요새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뭐라 했겠습니까? 조금 더 썩어야 돼. 내가 보기로는 한 50년은 더 썩어야 돼. 그래서 그냥 푹 썩어가지고 도저히 저 친구들 가지고는 일 못 오겠다라고 하죠. 전 국민이 들고 인나지 않는 한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썩은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내가 보기에 가장 많이 썩었어. 근데 조선 왕조 시대에 그 어간에 썩은 것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만큼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선교사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왜 이 잘 먹고 잘 사는 전주에 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됐을까? 전주 보세요. 전주 양반은 몇 프로 걷습니까? 10%. 60만이면은 한 6천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만 양반들이에요. 거기만 사는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들 밑에서 빌붙어서 사는 거지. 제가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전주하고 광주의 차이는, 전주는 가만히 이렇게 와놓으면 여러분 요게도 괜찮아요. 눈치 딱 봐갖고 이익 나는 쪽으로 싹 가버려. 아주 능수능란해, 그것이. 근데 우리 광주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건 사람이 아니요.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사람을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번 딱 노선을 정하면 죽어도 거기를 가고 살아도 거기를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안 그래. 딱 가다가 이익 나는 쪽으로 싹 가버려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왔을 때 전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주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말을 써놨어. 그런 말을 많이 써놨어. 그런데 광주 선교사들은 어쨌느냐? 전주 선교사가 A급, 군산이 A 마이너스, 목포가 B 플러스, 광주는 B요. 그러니까 광주 선교사들이 전주 선교사에 비하면 급수가 훨씬 낮아. 그런데 조금 모질하기 때문에
광주 선교사들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쪽을 잘 살았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들한테 나중에 맞겠는데. 근데 선교사들이 다 분석을 해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선교사들은 전주 선교사들에 비해서 훨씬 급수가 낮아. 그리고 전주 선교사들한테 항상 당하고 살았어.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더 자세히 말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하여튼 많이 당하고 살았어. 근데 광주 선교사들은 그러면 누구하고 친했냐? 전주 선교사들은 상류층하고 친했어. 전주 선교사들은 이 한국의 하층 민족하고 상대했다는 내용이 거의 안 나와. 근데 광주 선교사들은 나 같은 모지런 사람들하고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차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서양 미국식 삶을 기독교적 삶을 배워주는 그런 바이블 클래스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서 선교사 집에 가서 1학년 2학년 때부터서 영어 바이블 클래스를 매주 월요일 밤마다 했어. 그것이 오늘의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것을 한 13년 중학교 1학년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했으니까 그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는데 크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맛배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분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다음 시간에 많이 눈물 흘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김진영 교수는 내가 선교사들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내가 그것도 논문을 썼어요. 선교사들의 사택 구조, 선교사 배치하는 거, 그런 것도 내가 글도 많이 했어. 그런 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집 짓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집 짓는 것이 힘드냐? 전 위련 선교사가 군산에다가 집 짓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때 우리 조선은 이렇게 현재와 같이 직각으로 이렇게 딱 된 그런 목재가 없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 판재도 그러고, 제재소에서 딱 그런, 그 다음에 유리도 없고, 그 다음에 타일도 없고. 그래서 군산 선교부 전일염 선교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일본서 그것을 싹 수입해가지고, 하역을 해가지고, 군산 그 집 지을 자리에다가 딱 거적대게 보고 딱 떴는데 차고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일본서 수입해갖고 타이루, 그 다음에 목재, 그 다음에 유리 다 갖다 놨는데, 아니, 차고 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집 짓기는 미국에서 집 짓기보다 3배가 더 어렵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매우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3가지 나왔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 자기를 찾아오는 한국 사람들을 믿지를 않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봐도 선교사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봐도.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한 번에 또 욕 되게 먹었는데, 나는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교포가 많고 교회가 싸우기를 잘할까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동부교회 갔다 왔는데
최근에 일 나가고 교회가 4개로 쪼개졌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교회가 그렇게 싸우기를 잘할까? 답이 안 나와요. 나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하층민이었어. 그러다가 이 하층민들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자기 자녀들이 선교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고, 자기들도 한 세대가 지나면 사회에 이제 양반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30년대쯤 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양반들한테 당한 것을 갚는 거야. 그래서 이 초기 하층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주로 뭐였냐면은 제일 먼저가 백정,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기생, 실집 주모, 그 다음에 온갖 잡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초기 기독교 교인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 직업 분포도와 과적 부족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초창기 교회 멤버들이야. 초창기 주축 세력이야. 그런데 1920년, 30년대쯤 되면은 좀 지식층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러면은 그거 봐 죽었어? 못 봐주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이것이. 답은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지식층들이 외지에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약간의 돈도 많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자연히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초창기 멤버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 그래서 나는 교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갈라지면 그만큼 교회가 많이 커지니까. 광주 양인교회도 한 교회가 5개 됐습니다. 하나께 다 됐는데 하나로 있었으면 1000명이요. 근데 5개가 되니까 다 각각 1000명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라지면 좋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갈라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선교사들 자료를 내가 나눠줄 테니까 그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